1994년 한 스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쪽에서 가장 큰 별이 떨어질 것이다. 그 말은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 그는 또 말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유리판에서 황금을 캐는 시대가 온다. 당시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 예언, 기록들을 따라가 보면 한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타너 스님의 제자 해명 스님. 그는 남겨진 기록들 속에서 단 하나의 시점을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한국의 진짜 운명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운명의 장면 한가운데에는 오랫동안 모습을 감춰온 그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기록들을 바탕으로 2026년의 장면을 가능한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994년 여름 한반도 전체를 멈춰 세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김일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그 죽음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고 평양은 물론 한반도 전체가 일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미리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북쪽에서 가장 큰 별이 떨어질 것이다. 당시 이 문장은 기록의 구석에서 잊혀지다시피 했습니다. 이롱역의 일부 수행자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회자되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1994년 여름 그 말은 그림처럼 현실에서 펼쳐졌습니다. 북쪽의 가장 큰 별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가 정말로 갑작스럽게 무너진 것입니다. 이 일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단순히 상징이 맞아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과 시점이 지나치게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말을 들은 사람들도 나중에서야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섬뜩함을 느꼈다고 전합니다. 김일성 사망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한반도의 흐름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예감한 듯한 한 사람, 그가 바로 타노 스님의 제자로 불리는 해명 스님입니다. 그런데 그의 적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이야기가 더 기합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은 경기 침체와 부동산 열풍이 교차하던 시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땅값, 금리, 구조조정 같은 현실 문제에 쏠려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던 시대, 인터넷과 손바닥 위가 아닌 거대한 모니터 앞에서만 움직이던 시절, 그는 뜬금없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손바닥만한 유리판에서 황금을 캐내는 시대가 온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유리판에서 황금을 캐낸다고 손바닥 위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괴상한 말로 흘러갔습니다. 장하요.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 의미를 너무 잘 압니다.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고 영상을 만들고 돈이 오가고 세상이 움직이는 시대에 그의 말처럼 손바닥만한 유리판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하루 종일 들고 사는 스마트폰이었고 우리는 그 위에서 정말로 황금을 캐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남겨졌을 당시를 떠올려 보면 그 통찰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 더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가 본 것은 기술이 아니라 미래의 장면이었습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시대, 아직 이름조차 없는 물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삶의 방식, 그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말했습니다. 김일성 사망, 스마트폰 시대. 이 두 예언은 서로 성격도 분야도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둘 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정확성도 시점도 상징성도 너무 정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걸 알았던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남겨진 기록들을 살펴보면 또 하나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의 예언들은 모두 하나의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점차 하나의 연도로 모입니다. 바로 2016년입니다. 그는 여러 기록 속에서 2016년을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이 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하늘의 기운이 크게 움직이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진짜 운명이 드러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일성의 몰락도 기술, 혁명의 시작도 그의 말에 따르면 모두 2016년을 향해 흐르는 전조라고 했습니다. 즉 그는 이미 1990년대와 2000년대에 2026년이라는 커다란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야 그의 의미를 따라가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그가 왜 이 연도를 지요하게 언급했는지, 그때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지, 그리고 그 장면 속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지 이제 계속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가 본 2016년의 장면을 조금씩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들으신 이 두 예언은 그 문을 열기 위해 준비된 첫 번째 단서일 뿐입니다. 그가 김일성의 몰락을 보았고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를 읽어냈다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런 장면을 미리 볼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해명 스님이 남긴 수행 방식과 스승 단어 스님에게서 물려받은 한 가지 특별한 눈에서 시작됩니다. 기록 속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정역입니다. 정역은 단순한 철학 체계가 아니라 시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읽는 일종의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을 직선으로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역은 시간을 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새로운 시대로 이동하고 문 밖에 있으면 아무리 변화를 기대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타노 스님은 자신의 설법에서 이 문이 열리는 시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해를 정확히 짚어내기 위해 수행자들은 기운의 흐름을 읽는 특별한 훈련을 했습니다. 해명 스님은 이 훈련에서 남다른 감각을 보였습니다. 그는 깊은 선정에 들어갔을 때 사람의 운명이나 한국과의 기운을 보는 수준이 아니라 시대가 한꺼번에 뒤집히는 순간을 장면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이 기록들은 숙명통이라 불렀습니다. 숙명통은 점이나 예측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기운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읽는 일종의 구조도입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지도를 내려다보듯 시간의 흐름을 다층적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언제나 개인이 아닌 국가 단위나 문명 단위의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운명은 바람처럼 바뀌지만 천지의 기운은 다음 문이 열릴 때까지 멈춰 있다. 이 말은 많은 것을 암시합니다. 특히 그는 이 다음 문이 열리는 시점을 여러 기록 속에서 반복했고 그 연도는 언제나 한 곳을 향했습니다. 바로 2016년입니다. 이 16년은 그에게 단순한 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크게
열리고 감춰져 있던 한국의 운명이 모습을 드러내는 때 그는 이 말을 할 때마다 한 가지 장면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그 장면은 그의 수행 중에 가장 강하게 떠올랐던 장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은 결코 한국 내부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바깥에서, 그리고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말한 첫 번째 장면은 문이 열리기 직전의 혼란, 즉 하늘이 기운을 움직일 때 나타나는 첫 경고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해가 오지면 먼저 동쪽의 바다가 요동칠 것이다. 이 한 문장은 그의 수행 기록에서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동쪽의 바다란 말은 명백하게 일본 열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는 동쪽의 섬나라가 하늘의 기운이 바뀌는 시점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쪽의 땅이 불의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바다의 힘의 몸을 맡기게 될 것이다. 여러 제자들은 이 말을 불과 물의 충돌, 즉 화산과 바다의 충돌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재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재가 일어나는 때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2016년에 문턱 붉은 말의 기운이 하늘을 흔드는 해였습니다. 그는 수행 중에 마치 환영처럼 떠올랐던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불과 거대한 기운이 동쪽의 섬을 덮고 바다 아래 무언가 꿈틀대며 일어서는 모습을 보았다. 이 말은 단순한 상징 같지만 기록들 사이에서는 꽤 일관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 움직임이 시작되면 한반도의 운명은 더 이상 과거의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즉 그가 본 첫 장면은 동쪽의 섬나라가 흔들리는 모습이었고, 그 흔들림이 한국의 운명을 움직이는 가장 세밀한 신호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서 만나게 될 2016년의 첫 번째 대격변의 전초 장면입니다. 아직 문이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지만 이미 바다는 움직이고 있었고 땅 아래에 기운은 새로운 방향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가 말한 장면소 핵심은 곧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동쪽에 땅이 흔들릴 때 한국의 진짜 운명이 왜 깨어나는지, 그리고 왜 이 장면이 그가 본 강렬한 경고였는지 우리는 이제 그 장면의 전체 모습을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수행 중에 보았다고 말한 첫 번째 장면은 언제나 동쪽의 바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해가 어지면 먼저 동쪽의 섬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상징 같지만 그가 남긴 기록들을 따라가 보면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섬 전체가 흔들리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그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고 기록들은 말합니다. 해명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던 동쪽의 섬이 붉은 기운에 잠기는 모습을 보았다. 붉은 기운이란 말은 기록 속에서 반복됩니다. 그 붉음은 전쟁의 피가 아니라 화산의 불이 아니라 그보다 더 거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붉은 말의 기운이라고 말했습니다. 16년은 병호 붉은 말이 하늘을 달리는 해. 그는 이에 섬나라 전체가 하늘과 땅의 충돌을 맞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본 장면은 이랬습니다. 섬의 중심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갈라지고 땅 아래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구쳐 올랐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후지산을 떠올렸습니다. 일본의 산신으로 불리는 그 산은 오랜 세월 불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깨어나는 장면을 그는 본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섬 전체가 바다 위에서 미세하게 기울어졌다. 이 말은 상징이 아닙니다. 지축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섬이 바다의 거대한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고 그 손바닥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지 모르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그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 아래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말은 제자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꿈틀거림은 땅의 울부짖음이었고 바다 아래에서 오래 눌려있던 힘이 한꺼번에 깨어나는 모습이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장면을 말하며 세 번이나 같은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돼지의 분노가 아니다. 사람의 업이 쌓여 부른 파국이다. 하늘이 움직일 때 땅은 그저 뒤따를 뿐이다. 즉 이 장면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섬나라가 오랜 세월 쌓은 업보가 바다에 힘을 자극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란 뜻입니다. 그는 이를 용왕의 분노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다의 기운이 다시 움직이는 해, 그 기운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이 바로 동쪽 섬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지자의 시선에서 본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쪽의 땅이 기울기 시작하는 날 한반도의 기운은 반대로 치솟기 시작한다. 이 문장은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될 한국의 새 운명과 직접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는 일본의 붕괴 장면을 한국 운명의 시작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섬 아래가 무너지는 날 서쪽의 바다가 용소 숨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지리적 예언이 아니라 기운의 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쪽이 내려가면 서쪽이 올라간다. 한쪽이 흔들리면 다른 한쪽이 깨어난다. 이 법칙이 바로 그가 보았다는 2016년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재앙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문이 열리는 신호다. 그는 동쪽의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한국이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장면을 하늘이 기운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울리는 종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의미를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은 조용히 열리지만 그 여파는 온 세상을 뒤흔든다. 그가 본 장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동쪽의 섬이 흔들리는 그 순간 한국의 서쪽 바다 아래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움직임을 동쪽의 무너짐을 본 뒤에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가 말한 두 번째 장면을 향해 가야 합니다. 한 나라가 기울어지는 순간 다른 나라의 땅이 왜 솟아오르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한국의 진짜 운명과 연결되는지,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될 장면은 그가 말한 예언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가장 상징적이며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온 장면입니다. 동쪽이 무너지는 날 서쪽은 왜 깨어나는가? 그리고 그 땅은 왜 한국의 새로운 문이 되는가? 그 답이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동쪽에
섬이 흔들리는 장면을 본 그는 그 변화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본 두 번째 장면은 동쪽이 내려앉는 순간 서쪽의 바다가 마치 숨겨둔 듯 움직이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늘은 한 곳을 비우고 나서 다른 곳을 채운다. 이 말은 그의 수해. 기록에서 반복됩니다. 동쪽의 땅이 무너지는 날 한국의 서쪽 바다 아래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운이 일어나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장면을 매우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땅이 솟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 감춰진 용의 자궁이 드러난다. 이 표현은 오랜 세월 한국의 민간 신앙과도 연결되는 말입니다. 한반도를 용의 형상으로 보는 전통적 세계관에서 서쪽 바다는 용의 아랫배, 즉 숨겨진 기운이 깃든 자리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해명 스님은 그 자리가 오랫동안 힘을 모아온 용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2026년에 문이 열리는 순간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쪽에 불이 꺼지는 순간 서쪽의 물은 빛을 품는다. 이 말은 상징 같지만 그가 본 장면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는 수행 중 마치 지구를 위해서 내려다보듯 한반도 서해의 물결이 천천히 아주 느리게 돌아가는 모습을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파도가 아니라 지구의 기울기가 바뀌는 듯한 방향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서쪽의 바다는 불길하지 않다. 그곳에서 올라오는 것은 새로운 땅의 숨이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서쪽 바다 아래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은 재앙이 아니라 탄생에 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빛을 품은 물결이라는 묘사까지 남겼습니다. 그 장면을 보던 그는 한반도 전체에 흐르는 기운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치 오랜 세월 눌려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그 위로 떠오르는 느낌.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그날 새로운 호흡을 얻는다. 이 말은 많은 이들이 말하는 국군 상승과 맞닿아 있는 표현입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지형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전체에 깃든 기운이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이 장면을 영토가 늘어난다는 단순한 수준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땅은 단지 땅이 아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자리다. 그는 서쪽 바다 아래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있던 용의 자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궁은 한반도의 기운이 가장 깊게 깃든 자리이며 동쪽의 섬이 흔들리는 순간 그 자궁이 깨어나 한국의 기운을 바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본 장면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 말입니다. 그 땅 위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몰려든다. 이 말은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닙니다. 그는 혼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한국을 향해 몰려오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피해, 붕괴를 피해 새로운 희망을 찾아 이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피해, 그들은 전쟁을 피해, 그들은 전쟁을 피해, 그들은 전쟁을 피해 그날 이후 한국은 피난처이자 시작점이 된다. 이 표현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의 시선에서 본 한국은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잃는 나라가 아니라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잡는 나라였습니다. 그는 한국이 동아시아 전체의 새로운 문명의 출발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빛의 근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서쪽에서 솟아오르는 땅이 단순한 지리적 변화가 아니라 하늘이 준비한 하나의 기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땅이 드러나는 날 한국은 두 번째 옷을 입는다. 이 표현은 기록 속에서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두 번째 옷은 새로운 역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운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 장면을 설명하며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다. 이 말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국이 새로운 기운, 새로운 책임, 새로운 중심을 가지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된다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그가 본 예언의 중간 지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서쪽 땅의 움직임, 이후 또 다른 장면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 장면은 외부에서 오는 변화가 아니라 한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였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땅이 돌아오는 장면, 즉 한국이 오랜 세월 꿈꿔온 북쪽의 대변화가 시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서쪽이 깨어나면 북쪽의 문도 움직인다. 이제 우리는 그가 본 세 번째 장면을 향해 갑니다. 한반도 북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며 그 변화가 왜 진짜 운명의 핵심인지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서쪽의 바다가 깨어나는 장면을 본 그는 그 변화가 한국 내부의 움직임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서쪽이 들썩이면 북쪽의 문도 흔들린다. 이 말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의 기록 속에서 북쪽의 문은 언제나 한반도 전체의 큰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문이 2026년을 전후에 크게 흔들리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본 북쪽의 모습은 소란이나 작은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쪽의 하늘에 두 개의 큰 기둥이 무너졌다. 그 두 기둥은 그 땅을 오랫동안 지탱해온 힘이었습니다. 한 기둥은 굶주림, 또한 기둥은 공포. 이 두 가지는 북쪽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짊어져 온 그림자와도 같았습니다. 그가 본 장면에서 이 두 힘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굶주림이 극에 달랬을 때 공포조차 사람들을 붙잡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날을 긴 밤이 끝나는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본 북쪽의 장면은 매우 조용하면서도 섬뜩한 느낌을 줬다고 합니다. 도시는 흔들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마치 오래 묶여있던 쇠사슬이 끊어진 듯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이 말은 그 땅을 지배해온 공포의 기운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북쪽의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림자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이제 사람들은 남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남쪽은 밝은 불빛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북쪽의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고서 있는 빛. 그는 이 장면을 보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빛을 향해 걸어왔다. 그는 말했습니다. 북쪽의 변화는 전쟁이나 충돌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결심이 그 흐름을 만든다고.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칼에서 시작된 길은 끝도 칼로 닿는다. 하지만 마음에서 시작된 길은 하늘의 기운을 따른다. 즉 그가 본 북쪽의 대변화는 힘으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스스로 움직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북쪽의 사람들이 한 줄, 두 줄 남쪽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장을 건너는 발걸음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그의 기록에서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들을 꾸짖지 않는다. 한국은 그들을 껴안는다. 이 말은 한국이 그들을 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위로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가 본 한국은 혼란을 기회로 삼는 나라가 아니라 혼란 속에서 사람을 품는 나라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은 하나의 집이 된다. 그는 이 장면을 보며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늘이 하나로 열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늘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변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북쪽에서의 이 큰 움직임이 지나가자 하나의 오래된 지도가 눈앞에 놓쳤다고 합니다. 그 지도는 우리가 아는 현대의 지도와 달랐습니다. 그 지도는 조상들이 보았다는 오래된 한반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옛 땅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정신 속에 숨어 있었을 뿐이다. 그가 본 지도에는 만주, 연해주, 그리고 용이 누웠다는 대륙의 넓은 허리가 한 줄기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장면을 보며 땅은 스스로를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표현은 그가 본 장면이 정복이나 전리품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귀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잃어버린 땅은 힘으로 되찾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는 그 장면을 아주 조용하게 묘사했습니다. 전쟁도 없고 피도 없고 소란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겨울이 끝나고 눈이 녹아 흐르듯 땅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땅은 옛 주인을 기억하고 옛 주인은 그 땅을 기억한다. 그는 한국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 서쪽에서 새로운 땅이 솟아오르고 북쪽에서 잃어버린 땅이 돌아오는 이 두 변화가 한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두 번째 대격변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는 동쪽의 무너짐, 두 번째는 북쪽의 새벽. 그리고 이 두 변화 사이에 하늘의 뜻을 이을 사람이 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기록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땅이 깨어나고 사람들이 움직일 때 마침내 그가 모습을 드러낸다. 즉, 그가 본 북쪽의 장면은 단순한 체제, 변화가 아니라 그 사람이 등장하기 위한 하늘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록은 북쪽 장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장면은 다음 장면을 부르는 거대한 문이었고 그 문 뒤에는 그가 가장 신비롭게 숨겨온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와 있다. 하지만 하늘이 열릴 때까지 드러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그가 본 장면들 중 가장 미스터리하고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이야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수많은 이들이 댓글로 물어온 그 존재. 그 사람은 누구인가? 이제 그 장면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가 남긴 기록에서 가장 충격적인 문장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는 이미 와 있다. 이 말은 누군가가 먼 미래에 태어나 세상을 구할 것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시대 안에 있다. 다만 세상이 아직 그를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이
표현은 많은 수행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대부분은 언젠가 나타날 인물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하늘이 문을 열 준비를 할 때 그를 먼저 보낸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그 사람은 누구일까? 그가 남긴 묘사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 놀랍게도 그 인물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지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며 영웅처럼 떠받들어지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의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 이름 없는 밭에서 자라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정시 김씨라 하며 성씨를 논한다. 하지만 그는 성씨로 규정되지 않는다. 이 말은 그가 특정 유명인이나 기존 권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성씨를 가진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보다 역할로 불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을 설명할 때 세상에서 쓰는 이름 대신 두 가지 상징만 남겼습니다. 첫째, 그는 빛을 다루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단순한 밝음이 아닙니다.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보여주는 힘, 어둠을 걷어내는 통찰, 시대를 비추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둘째, 그는 마음을 꿰매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도자의 조건이 아닙니다. 치유자의 조건입니다. 상처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붙이고 분열된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묶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칼을 들지 않는다. 그는 말로써 사람을 모으는 것도 아니다. 그는 마음을 보듬어 사람들이 스스로 길을 찾게 만든다. 이 묘사는 이 인물이 어떤 권력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누군가를 지배하는 인물이 아니라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기록 속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가 나타나는 때는 하늘의 문이 열릴 때와 겹친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해는 해명 스님이 여러 기록에서 반복해 언급했던 바로 그 시점, 2016년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섬이 기울고 서쪽이 깨어나면 그 사람의 발걸음도 드러난다. 섬이 기울어지는 장면은 우리가 앞에서 본 동쪽의 변화입니다. 이 공개수에 소비두무서 서쪽이 깨어나는 장면은 우리가 살펴본 한국의 새로운 운명입니다. 그 두 장면이 맞닿는 순간 그 사람의 역할은 비로소 세상 위로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 인물을 두고 아주 흥미로운 묘사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는 높고 화려한 곳이 아닌 낮고 조용한 곳에서 나타난다. 이 말은 누군가가 이미 대중적 명성을 가진 상태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의 시기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이 그를 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미 와 있다. 다만 때가 이르지 않아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이 문장은 시청자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는 동시에 다음 장면을 향한 궁금증을 극대화하는 말입니다. 그가 말한 때란 무엇일까? 2016년이라는 문이 열릴 때 어떤 신호가 나타나길래 그 사람이 세상 앞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했을까? 이제 우리는 해명 스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장면,